프랑스 대혁명 때 뭐 전 근대적인 지배체제 있었지. 1신분, 2신분, 3신분 있는데 1신분이 2%밖에 안 되는데 뭐 40% 토지하고 얘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 이제 전 근대적인 지배체제, 그러니까 평민들, 일반 시민들을 막 억누르고 있던 그런 지배체제에 대한 반항이 자유주의로 터져. 이 자유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던 거는 어느 때냐면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근데 나폴레옹 전쟁하면서 나폴레옹이 전 유럽 상대로 다 싸웠잖아요. 영상 보세요.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어. 일일이 다 그걸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 유럽 상대로 싸우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이 왜 이제 구체제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식으로 사상이 넘어가는 시기잖아. 이 자유주의 사상이 전 유럽에 다 퍼져요. 이해가?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야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운동들이 터지는 거. 근데 이게 뭐랑도 연관이 되냐면 플러스 민족주의랑 연관이 돼요. 민족주의. 왜 민족주의냐면 이때는 제국들이 많았어. 제국은 내가 다른 민족이잖아. 이게 식민지 통치하는 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본 지배 당했잖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 당했죠 옛날에. 일제 강점기 있었잖아.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통치를 당했지. 그건 되게 세계 역사상 좀 되게 안간하게 당한 축에 속하는 건데 좀 덜하지만 그런 것보다 덜해도 다른 나라들도 제국주의 국가들 지배를 많이 당하던 시기란 말이야. 이해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찾자 이게 무슨 운동이랑 똑같이 되겠니? 독립운동. 그치? 그게 곧 독립운동이야. 왜? 우리를 억누르는 옛 지배체제가 뭔데? 그게 일본 식민 통치잖아. 그것처럼 우리 민족을 억누르는 무언가의 통치체제가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이라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뭐라고 연관이 되냐면 민족주의라고 연관이 돼요. 우리 민족의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도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차례로 쪼로록 배우면 돼요. 조금 내용이 많은데. 일단 영국부터 봅시다. 영국부터. 자, 영국은 두 차례 나오는데 영국은 여기도 국가별로 어떤 자유주의 운동이 있었고 또 민족주의 운동이 있는지 쭈루룩 따라가야 돼. 일단 여기부터 배우자. 일단 빈체제.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나오기 직전에 그 배경이 됐던 사건이 있어. 그걸 빈체제라고 하죠. 빈이 어디 수도입니까? 오스트리아 수도야.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가 되게 있잖아.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야수 지역을 봤는데 이때 당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약간 좀 맞먹는 정도의 큰 국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게 언제 오스트리아가 본격적으로 좀 쇠퇴하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금 이따 볼 거야. 얘도 식민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거든. 지금 유럽 지도를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이게 세계 주요 국가랬지.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요쪽 국가들을 다 오스트리아 영토로 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하면서 오스트리아 국력이 많이 쇠퇴하게 되고 이해가? 지금 그래서 독일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프랑스 이런 거랑 좀 맞먹는 국가였다 보니까 세계의 나름의 그 주요 강대국들이랑 세계 중심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였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난 뒤의 후속 처리를 해요. 그거를 빈회의라고 해요. 빈회의. 그리고 이 빈회의를 주도했던 사람 이름이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야. 메테르니히. 오스트리아 수상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재상이에요, 재상. 오스트리아는 국가의 그 시민들의 대빵, 왕 말고 그 정치의 대빵이 나와가지고 이 회의를 주도했는데 이 주도하는 이 빈 회의의 의제가 뭐냐면 안건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복고 체제라고 합니다. 복고주의, 보수주의. 일단 여기 나이도 설명 봅시다. 빈 체제,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가 지도했다. 그래서 빈 회의라는 걸 개최하고 복고주의, 정통주의를 표방했다고 나오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아니, 지금 프랑스 혁명이 자유주의 이념이잖아, 맞죠? 이게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이랑 다 전쟁하면서 전 유럽으로 퍼졌단 말이야. 우리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왕정 국가들은 그런 거 싫어. 라는 거야.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싫어. 그런 거 탄압할 거고 우리는 왕정이 좋아. 우리는 왕들이 통치하는 전 근대적인 지배 질서가 좋아. 구체제가 좋아. 이거 얘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복고주의, 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고대로 복귀하자. 그래서 복고주의라고 합니다. 보수주의는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보수주의지.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명칭도 써요. 반대말이 진보주의야. 진보는 뭔가 개혁을 하고 뭐 역사를 발전시켜가지고 더 나은 모습이 끝나는 게 진보주의고, 그 반대말이 옛날 거 그대로 지키는 거. 보수주의가 약간 안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안정된 체제예요. 안정된 체제. 국가 통치가 딱 바로 잡히고 규범이 딱 서 있고, 그러니까 혼란이 없고 이러면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빈이잖아. 빈. 얘네들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어때? 머리가 빈 애들이지.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게 새로 트렌드로 떠올랐잖아.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하면서 막 전국 각지로 시민들은 자유주의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도 없이 머리가 빈 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빈 회의고. 그러면 그 머리가 빈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 지금 민족주의, 막 자유주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때? 이렇게 멋대로 하니 이런 거지. 그래서 얘들 너게 왜 이렇게 멋대로니 이렇게. 이해가요? 빈 회의에서, 머리가 빈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자유주의, 민족주의, 너네들 왜 이렇게 멋대로 하니? 멋대로니 옛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이 복고주의, 정통주의를 표방하는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신성동맹, 사국동맹 이런 애들이 알 필요 없어요. 조금 범위가 오버되는데,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그다음에 사국동맹 여기다가 오프러에다가 영국까지 더한 거거든. 이런 애들이 빈 체제를 약간 수호하는 애들이야. 빈 체제 좋아, 왕정주의 좋아, 자유주의 싫어, 이런 애들이라고. 이해갑니까? 에어컨 조금 나온다. 기다려라. 시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빈 체제가 무너질 거냐면, 자유주의 국가들이 혹은 식민주의 국가들이 민족주의 독립하면서 이 빈 체제가 흔들릴 거야. 밑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먼로 선언, 이거 용어만 알아들어. 먼로 선언. 대통령 이름이 먼로야.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거거든. 야, 유럽 애들, 미국 독립혁명 했지. 미국은 독립혁명 했잖아. 영국으로부터. 근데 밑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밑에가 라틴 아메리카고 위에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 여기 영국한테 독립해가지고 독립국가가 됐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야 신대륙 이래 유럽이 끼어들지 마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게 멀로 선언이에요. 이거는 유럽 애들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것도 되고, 신대륙을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의미도 됩니다. 이해가니? 여기서 영향력이 줄어들면, 원래 여기서 식민지라고 했잖아.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 미국 영향력이 여기서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야. 이해가니? 이거는 식민지 독립이니까 당연히 빈 체제랑은 모순되겠지. 괜찮죠? 이 경우는 왕정주의, 뭐 복고주의 이런 거였잖아, 빈 체제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미국 먼로 선언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얘네들이 다 독립할 거예요. 자, 아메리카 두 개 있다 그랬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 뭐라고 부른다? 남아메리카는 뭐라고 불러 갑니다. 남아메리카는 뭐라고도 부르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 왜 라틴 아메리카로 부른댔어? 이거 얘기 안 했나? 위에는 무슨 아메리카가 불렀어요?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유럽 인종을 좀 알아둬라. 유럽을 이렇게 나누는데, 유럽이 이렇게 있죠. 유럽이라 치자.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동서남북이죠. 남쪽 유럽을, 남부 유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틴 쪽이라고 불러요. 라틴어를 쓰겠지. 여기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애들이 남부 유럽이에요. 괜찮니? 그리고 여기 원래 동부 유럽은 슬라브 쪽이라고 해요. 슬라브 쪽. 민족이 다릅니다. 세계대전 하면서 한 번 더 볼 거야. 괜찮니? 그리고 원래 여기는 켈트족이라는 서쪽에 있는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배웠잖아. 로마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멸망했지. 그거 하면서 위에 있던 게르만족이 원래 북쪽에 있는 민족이었거든.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서쪽까지 와가지고 북서 유럽을 다 게르만족이 차지했어요. 오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다 게르만족이야. 여기는 게르만어를 쓰는 거.
근데 영국은 누가 식민 통치했다고? 아니 그 미국은 누가 식민 통치했다고? 영국이 식민 통치했잖아. 근데 영국이 무슨 민족이라고? 앵글로족이에요. 앵글로족. 왜 잉글랜드라고 불러? 왜 잉글랜드라고 불러요? 앵글로족이 통치하는 거니까 잉글랜드족이라고 부르지. 앵글족의 나라, 앵글족의 땅이라서 앵글랜드에서 잉글랜드예요. 그걸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잉글랜드를 이걸 번역을 할 때, 음차를 할 때 영길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중국어로 이렇게 영길리를 읽으면 잉글랜드 비슷하게 읽힌대. 그래서 영길리의 나라라 해서 영길리국, 영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여기 미국을 영국이 식민 통치했잖아. 그러면 무슨 아메리카야? 앵글로족의 아메리카야.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북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요?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게르만, 북서 유럽은 게르만, 밑에는 라틴, 오른쪽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은 다 슬라브족. 이거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민족이 막 다르니까 서로 싸우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해가? 유럽 이렇게 민족이 복잡하다. 민족 안 통하는 게 말 안 통하고 서로 우리 민족의 독립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다까지 알아두세요. 그러면 밑에는 라틴 아메리카 있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여기 호나우두의 나라. 오, 포르투갈. 여기가 스페인. 그래서 어디만 포르투갈 지배를 받냐면 브라질만 포르투갈 지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 지배를 받습니다. 이해가?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 여기 통치하고 브라질은 근데 영토가 제일 큰 나라야.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영향력도 좋은 그 센 나라고 여기만 포르투갈 지배를 받는다고. 외우기 쉽죠? 비읍 좀 비슷하지 않니? 안 비슷하니? 비슷하잖아. 시읒, 쌍시읒 뭐 이런 거, 시읒 이런 것처럼 기읍, 쌍기읍, 키읍 이런 것처럼 비읍이랑 쌍비읍이랑 피읍 이렇게 가잖아. 같은 계열이잖아. 브라질, 포르투갈 이것만 해도 한 20% 했다. 오늘 배울 거에 브라질 20까지밖에 안 되더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브라질이 어디 식민 통치를 받았다고? 포르투갈. 그래서 나중에 브라질 독립운동 볼 거거든. 브라질이 누가 독립운동을 할 거면 포르투갈 황태자가 독립운동을 할 거야. 포르투갈 본국에 대해서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황태자의 독립운동이라고 나올 거야. 여기 포르투갈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거 알아둬라. 조금 이따 할 거다. 요 페이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무슨 아메리카라고 부르냐면 자, 포르투갈, 스페인 다 무슨 민족이라고? 라틴족이야. 괜찮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도 불러요. 남아메리카를 뭐라고 하면? 라틴. 남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고 북아메리카를 뭐라고? 앵글로 아메리카. 왜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이 식민 통치했던 지역이라서 앵글로족이 통치했던 지역이라서. 괜찮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같은 게 유럽의 빈 체제를 흔들 거예요. 미국의 원로서는 남아메리카의 독립,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그리고 그리스 독립. 여기 그리스가 누구 식민지였냐면 여기는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였거든요.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이 오스만 투르크 밑에 있던 그리스가 식민지였는데, 자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투르크랑 서로 싸우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빈 체제의 목표는 이거야. 민족주의는 탄압하자, 독립운동 이런 거 탄압하자. 그런데 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이 세지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서로 싸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밑에 있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빈 체제는 어떻게 돼? 빈 체제는 흔들리겠죠. 독립운동 하지 말자 하는 거였는데 얘랑 세력 싸움 해야 되니까 얘가 좀 세력이 약해지라고 그리스 오스만 투르크 밑에 있던 그리스 독립운동을 밀어줬단 말이야. 그리스가 독립하면서 주변 나라들도 우리도 독립해야지 이런 거죠. 이해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다가 언제 끝나냐면 이것도 기억하세요. 1848 혁명이라고 이거는 연도를 외워두자. 1848 혁명입니다. 자 1848입니다. 이렇게 배웁시다. 자 이제 1848입니다. 혁명 이런 거야. 그래서 1848년에 빈 체제가 끝나요. 뭐 하면서? 메테르니가 수상에서 쫓겨나면서. 조금 이따 쫓겨날 거야. 감이나 아까 복고주의, 왕정주의를 표방했던 회의 이름 무슨 회의라고?
빈회의입니다. 빈회의. 거기 누구 수상 그 어느 나라의 수상인 누구가 주도했다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야. 거기 수상 이름이 뭐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멋대로니? 멋대로니. 메테르니히라는 수상이 주도했다고 했죠. 민족주의, 자유주의 너네들 왜 이렇게 멋대로니? 이렇게 메테르니히입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까지 따라오겠니? 서윤아? 그래. 자, 그래서 이 빈 체제가 흔들리는 걸 볼 거예요. 자, 영국부터입니다. 영국은 두 차례 있는데, 자, 선거법 개정이 여러 차례 앞으로 있을 거거든? 근데 1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누가 선거권을 얻냐면 상공업자들이 선거권을 얻어요. 자, 빈칸에 1번에 상공업자라고 적으세요. 상공업자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얘네가 누구겠니? 부르주아하고 젠틀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야. 도시 상공업자. 괜찮니? 그러면 오씨 시민혁명 해가지고 자유주의 우리들도 자유를 달라. 귀족, 왕족, 성직자 이런 애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투표권 참정권을 얻고 싶고 정치의 자유 이런 거 얻게 해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누구만 투표권을 얻었다고? 도시 상공업자들만. 원래 돈 많은 애들. 얘네들이 자본가 애들이죠. 자본가 세력만 투표권을 획득했다고. 그럼 누가 불만이 있겠니? 자본가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은데 일이 없어요. 왜? 투표권이 없거든. 내가 정치에 가가지고 야씨 노동자 처우 좀 개선해줘. 이때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했죠. 하루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했다고. 16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고 빈 겁니다. 이렇게 막 투쟁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지. 얘네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대표를 뽑는데 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못 뽑았다니까. 투표권이 없어서. 이거를 보통선거라고 해요. 보통선거. 보통선거 반대말은 제한선거입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기준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귀족 성직자만 투표권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 도시 상공업자까지. 언제? 1차 그 선거법 개정 때까지. 그 2차 선거법 개정, 이게 2차는 아니고 그 이후에 차티스트 운동 이후에 2차 선거법 개정이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다 가지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표권 주세요라고 투쟁하는 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2번이 차티스트 운동이다. 차티스트 운동. (3번은) 인민헌장이라고 적으세요. 인민헌장. 이것도 그 문서예요. 문서. 서윤아, 그 청교도 형한테 무슨 문서 나왔어? 무슨 권리청원. 그치? 청교도 형의 권리청원. 감이나 혹시 명예훼손 무슨 문서가 나왔니? 권리장정이 나왔어요. 권리장정. 그런 것처럼 차티스트 운동하면 인민헌장이 나와야 돼. 여기도 나오는 문서입니다.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라면서 차트를, 이 인민헌장이 영어로 차트야.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우기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생각합시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한테 투표권 달라는 거잖아. 아까 1차 선거법 해적 때는 자본가들, 그러니까 도시 상공업자들만 투표권 얻는 거고,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 투표권 달라는 거니까 여기서 자동차 테스트 하던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테스트, 자테스트 이해가? 연도까지 외워줬는데 자동차 상판 위에 올라가서 인민헌장을 막 흔들면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한 겁니다. 18 하면서 흔들면서 18 상판 위에 올라가서 이해가니? 자동차 테스트니까 노동자들의 투표권 투쟁입니다. 영국에서 있었어요. 뭐 나왔다고 하면서 인민헌장 나왔다. 그래서 3번 인민헌장이고 4번은 노동자에게도 투표권, 선거권 부여해요. 노동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4번 노동자에게도 선거권 부여해요. 운동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법 개정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얻게 될 겁니다. 이해가요? 괜찮니 감이? 좋아.
이게 영국이다. 영국은 두 개 뭐 나왔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뭐 나왔습니까? 영국은 자유주의 운동 1차 선거법 개정하고 이것도 쭈르륵 범주화하면 돼. 카테고리화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 영국 혁명 뭐 나왔어?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두 개 나왔고 프랑스 혁명 뭐 국민의 입법회 국권의 총통제 쭉 나오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영국 자유주의 운동하면 뭐가 나온다? 1차 선거법 개정하고 차티스트 운동이 나온다. 뭐라고? 영국 자유주의 운동하면 뭐 나온다고? 1차 선거법 개정 운동이랑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이 나온다. 1차 선거법 개정 때는 누가 투표권을 얻은 거야? 상공업. 도시 상공업자가 얻은 거고 차티스트 운동은 누구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운동이야? 노동자. 뭘 흔들었어? 인민헌장을 흔들었어요. 인민헌장이 영어로 차트라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괜찮지?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는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혁명 이름을 외우세요. 7월 혁명하고 2월 혁명입니다. 있어요. 있잖아. 그치. 5번은 7월 혁명이라고 쓰고 9번은 2월 혁명이라고 쓰세요. 여기서 프랑스 왕정주의가 끝나요. 그러니까 왕국이 끝나. 프랑스 왕국은 이제 없어. 이때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쭉 지금까지 공화국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프랑스 왕을 처리하는 혁명이에요. 처리한다. 7.2 괜찮니? 프랑스 왕을 처리하는 혁명이라고. 7월 혁명, 2월 혁명 이후로 이제 프랑스에 왕정이 없다고. 언제 왕정이 복구됐냐면 나폴레옹이 제정했죠. 황제 정을 했잖아. 황제 즉위했잖아. 그거 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프랑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했어요. 왜냐하면 빈 회의 결과가 프랑스도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당연히 프랑스도 왕정이 복귀돼야지. 프랑스도 여기 그 빈 회의 참가국이거든. 여기 뭐 오프너가 신성동맹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나폴레옹 전쟁 이전이니까 왕정으로 복귀한 건데 7월 혁명, 2월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왕정은 없어. 계속 공화국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도 왕 이름 두 명을 외워야 돼. 외워야 될 게 많아. 자, 7월 혁명 때는 7월에는 샤를 10세인데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그리고 2월에는 루이 필립. 루이 필립이 지주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지주만 편애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 외울 때는 7월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이지. 그러면 여름에는 뭐 하고 싶어? 샤워하고 싶어. 샤를이잖아. 샤를. 여름에는 샤워하고 싶다. 이렇게. 2월은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이잖아. 겨울에는 누워있고 싶다. 이해가요? 왕 이름을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7월에는 샤를이기 때문에 7월은 여름이니까 샤워하고 싶다. 샤를 이렇게. 괜찮니? 6번이 샤를 10세입니다.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때문이야. 괜찮니? 그리고 2월 때는 누구라고? 2월은 겨울이잖아. 겨울은 추우니까 씻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누워있고 싶어. 이렇게. 루이 필립입니다. 7월 혁명 때 무슨 왕의 전제정치 때문이라고? 샤를 10세야. 2월 혁명 때는 어느 왕이 나온다고? 루이 필립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이전에 프랑스 혁명 때도 영국 명예혁명 때 무슨 전제정치? 누구의 전제정치? 제4 1세였잖아. 청교도혁명 때 제4 1세. 명예혁명 때는 찰 제2세의 전제정치잖아. 왕이 지멋대로 했다고. 여기도 루이 16세가 세금 많이 걷는다고 3부에 소집한 거지. 이것도 전제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똑같아요. 찰 10세가 당시 7월 혁명 당시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얘가 전제정치 지멋대로 하는 정치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파리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해서 6번이 루이 필립입니다. 루이 필립이 샤를 6번이 여기 샤를 10세가 퇴위한 거죠. 그래서 7번이 루이 필립입니다. 루이 필립이 즉위를 했다. 근데 루이 필립이 즉위를 했는데 왕이 있잖아. 이전에는 그냥 전제 군주정이었어. 샤를 10세까지는. 근데 루이 필립이 즉위하면은 이 시민들한테 추대되는 왕이니까 얘는 권력이 강했어, 약하겠어? 시민들이 추대했으니까 권력이 약하겠죠.
내 아빠가 왕이라 가지고 내가 내 혈통에 따라 왕위에 오르면 내가 시민들한테 하실 게 없어, 꿀릴 게 없어. 근데 시민들이 추대를 해서 왕위에 올렸으면 명예혁명 때도 그렇죠. 명예혁명 때도 신하들이 추대해서 올린 왕이니까 왕권이 약했잖아. 여기도 시민들의 추대를 받아서 올라간 왕이니까 루이 필립은 그래서 왕권이 약했다고. 그래서 뭐 하냐면 입헌 군주제예요. 입헌 군주제. 이해가니? 근데 이 입헌 군주제 국가였던 프랑스 왕정이죠. 아직까지는 입헌 군주국인. 근데 입헌 군주제가 되고 나서 루이 필립이 뭐 했냐면 지주들만 이뻐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왕들이랑 친한 자기 추대해준 사람들만 이뻐했다고. 걔네들은 그만 선거권 줬어요. 나머지 애들은 빡치잖아. 나머지 애들이 혁명해서 얘네는 몰아내는 거야. 루이 필립. 이해가요? 7월 혁명에서 샤를 10세가 물러나고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올랐는데 얘네가 지주만 이뻐하고 자기 추대해준 사람만 끼고 도니까 우리한테 투표권 줘 하면서 또 도시 상공업자가 지금 올라와요. 도시 상공업자들이 시위해가지고 2월 혁명 하면서 완전히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8번이 뭐예요? 자, 8번은 입헌 군주정입니다. 루이 필립은 왕권이 약하죠. 그래서 8번은 입헌 군주정으로 바뀌고 9번은 2월 혁명입니다. 9번 2월 혁명. 자, 5번 그 밑에 5번 7월 왕정에서 7월 왕정입니다. 7월 왕정 5번 7월 왕정에서 지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중산층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 요구를 했고 그래서 7번 지금 누가 왕이 됐어? 루이 필립이 왕이 된 이 루이 필립이 퇴위되면서 뭐가 되냐면 공화정이 돼요. 이제 10번 공화정. 왕이 없잖아 이제. 이거 좀 보면 재밌는데 이것만 배경 지식으로 재미로 들으세요. 지금 G7이라고 있어. G7 그레이트 세븐. 그레이트 세븐 혹은 그룹 오브 세븐인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개 나라들입니다. 이 7개 나라 중에서 아직까지 왕이 남아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거든요. 어느 나라니?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다니까.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이랑 일본이야. 일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개 나라 중에 지금 아직까지 왕이 남아있는 나라가 딱 둘이야. 일본이랑 영국이. 저기 대한민국이 있어요. 아니지 당연히. 우리는 G20엔 들어가요. 근데 일본은 있는데. 일본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GDP가 낮잖아. 우리나라 GDP는 한 10위권인데 일본은 전 세계 GDP 2위입니다. G가 뭐예요? GDP는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국가가 돈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1년에 국가가 총 벌어들이는 생산하는 돈의 액수, 물건의 액수를 말해. 근데 일본이 많아요? 일본이 많지. 전 세계 지금은 3위다. 중국에 밀려가지고. 전 세계 1위가 당연히 미국이고 전 세계 2위가 중국이에요. 2016년인가 추월했어.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으니까 중국이 지금 2위라고.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그리고 일본이 3위야. 미국은 메이드예요. 미국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고 생산하는 물건도 많고 생산하는 물건도 비싸니까. 걔네들은 고부가가치 물건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 나라에 들어가는 미국도 있고. 애플 같은 거 맨날 쓰는 거. 다 미국 거잖아.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너네 구독형 서비스 하는 거. 지금 플랫폼 산업을 다 미국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 좀 후발주자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건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벌지 미국이. 중국 틱톡이 있고. 중국은 틱톡 있고 유튜브가 미국 거지. 구글도 그거 미국 거고. 못하다. 그래서 미국이 IT 혹은 플랫폼 산업을 선점해가지고 돈을 이빠이 많이 벌고 있고 중국이 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이 그 뒤에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3위예요. 나 4위, 5위, 6위를 뭐 인도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가 영프, 독 이거 세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가고 있어.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인구가 많죠. 인구는 그냥 인구가 많아. 인도는 그 GDP라는 게 1인당 GDP랑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한 명이 생산하는 거 곱하기 인구수야. 그래서 인구수만 많으면 그냥 GDP가 좀 높아요. 근데 1인당 GDP는 우리가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크지. 근데 전체 GDP로 따지면 사람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인도랑 중국이 전체 경제 규모는 크다고. 저희 나라 완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완전 잘하는 거지. 이 정도 규모에서 한 10위권 노는 국가가 많이 없어.
근데 저희 나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 해야 돼. 우리나라. 네. 다 애들 저희 나라 하는데 나중에 뭐 너네가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해. 그럼 저희 나라 하면 다 몰매 맞습니다. 저희 나라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다른 사람한테 낮추는 거잖아. 낮추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렇지. 뭐 외국 여행 갔는데 저희 나라 이런 거 하면은 너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밑에 있어. 우리가 더 낮은 나라야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야 돼요. 입에 잘 안 붙겠지만 처음에는. 여튼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G7에 들어가려면 아까 나라가 왕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만 남아있다고? 영국이랑 네. 일본밖에 없어. 근데 공통점이 뭐야? 영국, 일본 둘 다 무슨 나라야? 둘 다 섬나라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데 환경결정론 그냥 국가의 정치 체제나 뭐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 나라의 기후나 지형 이런 거랑 많이 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정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좀 섬이라는 건 섬 종특이 뭐냐면 대륙 국가 이게 우리나라 있고 우리나라 반도 일본 중국 이렇게 있죠. 중국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인 유럽의 대륙 국가거든. 이거 하나 용 같아. 용 같아? 눈 두 개. 이거 프랑스가 여기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 같은 대륙 국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대륙 국가는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죠.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왕이 군대 끌고 가가지고 때려잡기 편하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는 왕권이 대체적으로 강해요. 근데 이 대체적으로 왕권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왕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시민들이 권력이 세지잖아. 왕을 가만히 냅두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시민들이 권력이 세죠? 왕이 권력이 강하단 말이야. 얘는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륙 국가들은 왕정이 없어요. 이해가? 중국도 없고 주석제잖아. 물론 이제 주석이 거의 왕처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진핑이가. 여기도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잖아요. 왕정이 없고. 이해가? 근데 영국에서는 섬나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원래 왕권이 좀 강화되려고 해야 되잖아. 왕권이 강화되려면은 주변이랑 전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나 일본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핵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최초입니다, 최초.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미군이 일본에 들어간 게 최초로 일본에 누군가 들어간 거야. 영국연합군이 일본 어장을 한번 갔거든요. 고려랑 몽골이. 근데 태풍 때문에 거의 실제적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이해가? 이렇게 외국이랑 전쟁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왕권이 좀 강해지기가 힘들어요. 원래 전쟁이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우리 권력을 포기하면서라도 왕권에 힘을 좀 보태줘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왕권이 강해지거든. 내가 귀족이 아프면 원래 왕이랑 삐까삐까 막 힘겨루게 하고 있다가 혹시 우리나라가 멸망할 위기야. 그럼 나는 귀족 자기도 유지를 못하는 거지. 그럴 때 왕한테 야, 내 권력 좀 포기하더라도 왕권 강화시켜줄게. 국가 힘 강하게 해가지고 외국이랑 싸워 이기자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섬나라들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왕권이 별로 안 강한 거야 대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여기도 무사들이 막부 정권이라고 그 무신들이 권력 잡고 있었지. 사무라이들이 정권 잡고 있고 천황들은 사실 허수아비인 기간이 엄청 길었단 말이야. 이해가? 그리고 여기도 영국 왕이 있긴 한데 왕이 의회가 중심이 되고 의회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죠.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시민혁명 중에 제일 빨리 일어났잖아. 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왕은 그냥 허수아비인 상황으로 남겨주는 거야. 왜? 어차피 왕권이 별로 안 강해. 그래서 왕을 앞에 놓고 역시 너네는 핏줄이 있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너는 얼굴만한 거 두고 통치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결정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입헌군이죠. 이해가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입헌군주제로 가요. 최종적으로. 근데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 두 번 다 똑같은데 프랑스 혁명 과정 한번 해보자. 국민의회 다음 뭐야? 국민의회 다음 뭐예요? 그치, 입법 뭐예요? 그 다음 뭐야? 국민공예. 그렇지, 국민공예. 그 다음에 총통제잖아. 총통제. 기억나니? 국민의회 때는 그게 뭐였어? 그 정치 체제가 뭐였어?
원래 이건 전제군주정이었죠. 전제군주정. 입법의회 때는 입헌군주정이었죠. 입법의회잖아. 헌법 만들었다고. 이 입헌군주제 헌법 만든 거야 이때. 입헌군주제. 국민공회 때는 무슨 정책? 무슨 정치를? 공화정. 여기도 공화정 제정으로 가는 거지. 여기 전제군주정이잖아. 봐봐. 전제군주정에다가 왕권이 점점 약해지지. 공화정으로 가잖아. 입헌군주정이니까 공화정. 7월 혁명, 2월 혁명, 왕을 완전히 처리하는 혁명이었지. 7월 혁명 때 그 정치세가 뭘로 바뀌어? 원래 왕정이었다가 샤를 10대가 전제 정치했다가 루이 필리프가 왕 되면서 입헌군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입헌군주정으로 바뀌었다가 2월 혁명 때 루이 필리프도 쫓겨나면서 공화정으로 바뀐 거잖아. 왜? 대륙국가니까 왕권이 강하단 말이야. 왕권이 강하니까 시민들이 권력을 강화하려면 왕을 강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해가니? 이거 무슨 맥락인지 이해갑니까? 이해를 하면 쉬워. 안 해도 되잖아. 자, 프랑스 혁명 때도 똑같았다. 전제군주에서 입헌군주 공화정으로 가고 공화정 했다가 나폴레옹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나폴레옹이 너무 영웅이라 가지고 다 쌈싸먹고 전쟁 다 승리를 이끌면서 제정이 된 거고 빈 체제 얘가 패배하면서 빈 체제하고 다시 전제군주로 돌아왔잖아. 그거 다시 7월 혁명 2월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고. 입헌군주제 공화제 한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 공화제인 거예요. 이게 이런 환경을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덜 외워도 되지. 이해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좀 이해하면 재밌거든.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애들이 좀 힘들어하더라. 어느 게 더 낫니? 설명을 이렇게 듣는 게 더 낫니? 들어도 잘 모르겠니?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근데 어. 세계 2차 대전 때 음. 저희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잖아. 그러면 저희 그거 전쟁 안 했어요. 우리는 일본에 동원돼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원돼가지고 뭐 중국이랑 싸우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만주 뭐 미국 뭐 연해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군이랑 전투 벌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살 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파이팅.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니? 어쨌든 프랑스는 왕권이 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권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프랑스 혁명 때도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로 같이 7월 혁명, 2월 혁명 때도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로 가는 거랑 똑같이. 괜찮지? 이게 프랑스였고 그리고 아까 혁명 시기 무슨 혁명 시기를 했어요? 2848 혁명을 외우세요. 1848 혁명입니다. 1848 혁명 때 완전히 이 빈체제가 끝장났다 그랬지. 근데 2월 혁명이 1848년 2월에 일어났어. 여기도 공화정으로 갔지. 공화정이라는 거는 빈체제랑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 자유주의와 관련된 거잖아. 빈체제라는 거는 왕정, 뭐 귀족정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지 공화정은. 그래서 이 프랑스가 되게 빈체제의 주요 국가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 공화정이 딱 성공하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싹 퍼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1807번은 루이 필리프가 퇴위하고 10번은 무슨 정이니? 루이 필리프가 퇴위하면 무슨 정이었어? 10번 무슨 정이라고 그랬어? 공화정이라고 그랬지. 공화정 하면서 1848년 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 1848년 혁명이 뭘로 끝나냐면 메테르니 추방으로 끝나요. 오스트리아로도 번지거든 이 자유주의 혁명이. 근데 빈체제의 우두머리가 메테르니였잖아. 걔를 쫓아내면서 이제 빈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11번이 빈체제 붕괴입니다. 11번 빈체제 붕괴. 그리고 요거 여기까지 영국 프랑스고 러시아로 갑니다. 쪼로록 따라오면 되는데 쉬는 시간이네. 여기까지만 러시아. 보자.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파. 이게 내용이 좀 많긴 하지. 자, 딱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뭐 했다? 유럽이 회의했다 그러잖아. 무슨 회의였어? 빈회의. 빈회의. 여기 대빵이 누구였는데 빈회의를 개최했던 주도했던 사람이 메테르니는 어느 나라 재상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빈회의를 주도했는데 메테르니히 이 빈회의의 성격은 어때? 나빠요. 보수주의, 반동주의, 독보주의예요. 그냥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왕정 질서가 다시 세팅이 될 거예요. 전 근대적인 신분 질서 혹은 뭐 부채제 이런 게 세팅이 될 거라고. 뭘 억압하겠니?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억압할 거라고. 괜찮죠? 그래서 메테메니가 쫓겨나면서 빈 체제가 해산이 된다. 몇 년도로 했어? 1848 혁명 때 해산이 될 거야. 왜? 1814년부터 15년이거든요. 14년, 15년. 이때 세팅이 딱 돼가지고 빈 체제가 한 25년 정도, 23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두 번 나왔다.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1차 1차 선거법 개정 때는 누구의 투표권? 도시 상공업자들의 투표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뭐?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에는 무슨 문서가 나왔니? 인민헌장이라는 문서가 나와서 이 인민헌장 흔들면서 누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자, 프랑스는 자유주의 운동 두 번 있었다. 무슨 혁명과 무슨 혁명? 2월 7월 7월 먼저 처리한다. 왕들을 완전히 처리한다 했죠. 7월 혁명하고 그 다음에 2월 혁명. 7월 혁명은 누구의 전제 정치 때문에? 샤넬 샤워한다. 7월 여름이니까 샤워한다. 샤워가 아니고 샤를 씻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누가 왕위에 올랐는데? 루이 필립. 근데 루이 필립이 이 7월 왕정이 뭐만 이뻐했어? 지주들만 이뻐했다. 명칭을 외우세요. 지주가 땅 가진 사람들이 지주거든. 얘네들이 전통적인 지배 계층이야.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기 전에, 시민 계층이 성장하기 전에 정통적으로 뭐 귀족이나 성직자들 이런 애들은 지주 계층이 많았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계층. 이해가? 얘네들만 이뻐했다. 왜? 루이 필립을 왕위에 올린 게 이 지주 계층이거든. 그래서 루이 필립이 지주 계층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니까 어떻게 해서 나머지 상공업자들이랑 노동자들이 다 반발하겠지. 그러니까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7월 혁명 때는 무슨 정치 체제였어, 프랑스? 왕이 있는데 힘이 많이 없잖아. 추대받은 왕이니까. 입헌군주제죠. 그것까지 다 외워야 된다, 정치 체제까지. 근데 왕이 이제 완전 쫓겨나가지고 왕도 이제 안 세운다. 루이 필립 쫓겨나고 나서 왕이 없잖아. 그게 무슨 체제인데? 동아제. 그래서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 대부분은 이제 왕권이 강했던 나라들은 왕이 쫓겨나고 나면 왕이 없는 겁니다. 권력이 강한 애들은 시민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우리도 왕권이 좀 강한 축이었죠. 일본보다는 왕권이 강하거든. 그래서 왕이 한번 없어지고 나서는 계속 대통령 통치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두 번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왕이 두 명 나오는데 왕 두 명도 이름을 외우세요. 니콜라이 1세고 1세,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순서대로 1세, 2세입니다. 1세, 2세. 근데 니콜라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면 대부분 안 좋은 걸로 기억을 하세요. 니콜란다 이런 느낌으로. 니콜란다. 니콜라이 1세 때는 개혁이 좌절되고 되게 쇠퇴합니다. 약간 이제 빈 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니콜라이 2세 때는 나중에 나오는데 러시아가 멸망해요.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야. 이해가니? 그래서 니콜라이 나오고 니콜란다 해서 별로 안 좋은 왕이다 이런 느낌을 외우고, 알렉산더야 느낌이 좋아 보이죠? 알렉산더가 되게 헬레니즘 시기에 그리스 영토 엄청 넓힌 왕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개혁하려는 왕인데 얘가 암살당하면서 개혁이 좌절되는 걸로 끝날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는 쭉 러시아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황제정으로 계속 있어요. 약간 이제 유럽보다 좀 뒤처진 느낌이야, 정치적으로는. 이해가니? 왕들 이름들에서 자 12번이 좀 이게 번호가 진하게 안 돼 있는데 12번에 니콜라이 1세라고 적으세요. 니콜라이 1세입니다. 얘는 전제정치 유지라고 되어 있죠. 전제정치가 무슨 정치였어? 왕이 지 멋대로 하는 정치 체제였죠. 전제군주제였잖아. 기억나니? 왕이 지 멋대로. 11번 빈 체제 붕괴. 메테르니가 추방당하면서 빈 체제가 붕괴된다고 했죠. 그리고 13번에는 데카피스트, 여기가 데카피스트. 13번은 데카브리스트들의 봉기 실패라고 하세요. 니콜라이 1세 때 데카브리스트들.
데카브리스트들의 동기 실패. 이게 뭐 10월 당원인가 이래요. 데카가 숫자 10이라는 뜻이거든. 10월 달에 만든 뭐 결성된 청년 장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랬지. 다른 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만 정치적으로 막 전제구주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콜라이 1세가 딱 즉위하기 직전에 얘네들이 우리도 공화정 이런 거 하자, 자유주의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서 결성을 한 거야, 당을. 이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딱 올랐던 니콜라이 1세가 왕이 오르면서 얘네들이 난리거든. 얘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던 그 입장의 왕이에요. 그럼 얘는 입장이 반대되죠. 그래서 얘가 왕이 딱 오르는 순간 우리 전제 정치 이제 싫어. 우리도 자유주의 할 거야. 유럽 본토에 있는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하고 우리도 보통선거 하고 싶어. 난리를 일으켰다가 진압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올라왔는데 진압당하면은 정치가 계속 그 뒤로 가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약간 이제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지? 그리고 니콜라이 1세 때 약간 러시아 국력이 쇠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데카브리스트들의 난이고 이거는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하면서 실패한 즉위하면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 전쟁 중에 죽거든. 니콜라이 1세가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을 합니다. 크림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해요. 누구랑 하냐면 14번이 크림 전쟁. 누구랑 하냐면 영국이랑 전쟁을 해요. 왜 크림이에요? 크림 반도에서 한 전쟁이라서. 러시아 지도를 그려줄게. 그러니까 유럽 지도예요. 유럽 지도를 그렸는데 이걸 무슨 바다라고 하나? 여기를? 여기가 무슨 바다입니까?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왜 지중해야? 밑에가 아프리카, 어디고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인데 아시아랑 유럽이랑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라서 지중해다. 지중해. 땅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지중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흑해야. 그리고 흑해 이렇게 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섬 같은 이게 육지로 이어진 지역이 있거든. 이걸 크림 반도라고 해요. 이 크림 반도를 차지하려고 영국하고 러시아가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졌어요. 러시아는 왜 여기로 가고 싶었냐면 얘는 이때 당시 식민지 계층은 다 뭘로 했냐면 해군 가지고 했어. 해군 가지고 영국이 대영 대국 할 수 있었던 거 뭐야? 그 식민지 계층 해결을 잘했어. 그치, 해전을 잘했어. 근데 러시아는 다 대륙 국가란 말이야. 얘가 바다로 치고 나오고 싶은데 이것도 뭐 알 필요 없는데 러시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이거야. 러시아는 바다를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야 영국처럼 해외에 있는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상품 시장, 원료 산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땡긴 다음에 물건 비싸게 팔지 이거 하고 싶었거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바다가 있어야 돼. 바다가 없잖아. 위에는 다 뭐야? 북극해. 다 빙하로 얼어가지고 북쪽, 동쪽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거든. 이쪽으로. 우리도 지중해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뭔가를 러시아 해군이라고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졌어요. 영국한테 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통제로 막혀. 이해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간 거야. 뭘 찾아서? 부동항을 찾아서. 부동항을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해주 지역에 그 완전한 부동항은 아니고 겨울에 잠깐 얼어붙는데 그나마 좀 쓸만한 항구를 찾아가지고 연해주 땅까지 온 거예요. 진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중국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유라시아 대륙 여기 아메리카 대륙 제외하고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 유럽은 여기 있어요, 맞죠? 러시아는 여기 있거든. 러시아 본토는 여기야. 사실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가지고 러시아 본토가 이런 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땅 찾아가지고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가지고 쭉 이렇게 간 거죠. 왜냐면 여기는 거의 주인 없는 땅이었거든. 얘가 실제로 살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기 힘들어.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물개 같은 거 잡아가지고 모피 장사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람 안 사는 지역 뭐 이렇게 주인도 없는 내 땅 하면서 안 얼어 있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위쪽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러시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중해보다 커요? 훨씬 크지 지중해보다. 러시아 땅덩어리가 세계 1위잖아. 러시아가 땅덩어리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이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땅이 뭐야? 얘네들은 다 냉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좀 힘들어. 너무 춥단 말이야. 쓸데없는 땅이 거의 많아요.
대부분이 쓸데없는 땅이라서. 그래서 이제 국력이 땅덩어리는 큰데도 보통 땅이 크면은 사람이 사는 인구가 많단 말이야. 인구가 크면은 당연히 GDP 아까 얘기했던 거 1인당 생산량도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산량도 늘어나니까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국력도 강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돈이 많아야 군대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지. 땅이 크지만. 그래서 국력이 중국, 일본 이런 애들한테, 미국 뭐 이런 애들 밀리는 거라고요. 러시아 GDP 어디? 러시아 GDP도 한 7에서 한 10위권 상에서 놀아요. 7, 8, 9, 10 정도 돼요. 10위 안에는 드는데 이제 여기 있던 그 따뜻한 지역, 온대 지역 사는 나라들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지. 소련 시기에는 미국이랑 이제 둘이서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해체되고 나서는 그나마도 좀 뿔이 흩어져서 이미 그래도 좀 나름 세계 10위권 안에는 드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전쟁 중이죠. 어쨌든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때까지. 러시아는 길게 질질 끌어가지고 손해볼 게 없어. 그래서 계속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못 받아들일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개기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개기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돼? 원래는 서방 국가들이 다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있었잖아. 근데 계속 퍼주고 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것도 피곤해 한다고 다. 적당히 하고 그만 좀 하고 좀 전쟁 좀 끝내지, 협상 좀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러시아 협상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거 우크라이나 영토에 반 정도를 점령했거든. 이 영토 그대로 러시아 땅인 걸로 인정하고 전쟁 끝내자. 근데 그러면 국토의 반을 잃어버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동의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국제 여론이 별로 우크라이나에 별로 안 좋아지겠지. 계속 지원해줘야 되니까. 이해가지? 러시아는 땅이 크는데 그 작은 땅 가지고 뭐야? 그 지역이 사실 여긴 다 좀 쓸모없는 땅이었잖아. 우크라이나 땅은 이게 꿀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빵 바구니예요. 빵 바구니. 밀이 엄청나게 자라는 지역입니다. 수확량도 많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후에 국제 빵 가격이 많이 올랐어. 여기서 밀을 재배를 못해서 그래.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원래 농사 잘해가지고 세계에 밀 공급을 많이 했는데 밀로 빵 만들잖아. 근데 그 빵 수급이 차질이 생긴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빵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걔네가 지금 점령 중인 나라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 국외로 튀었죠. 지금 전쟁에 징집당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튀었습니다. 아니면 이 점령당한 지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은 없는 거죠. 거기 전쟁 중인데 전쟁 지역에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다 국외로도 많이 튀고 우크라이나 이게 그 점령 안 된 지역으로도 많이 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괜찮니? 뭔 얘기 하다 짜면 쓸데없는 얘기. 여튼 러시아가 여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해군으로 식민지 개척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딱 영국이랑 전쟁했는데 영국이 지금 이 해상 무역은 다 영국이 다 하고 있잖아. 대영제국이니까 러시아가 여기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육전은 모르겠는데 바다로는 안 되지. 그래서 막은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영국이랑 딱 러시아랑 여기서 떴는데 크림반도에서 떠가지고 크림 전쟁인데 해군으로는 영국을 당할 수가 없지. 프랑스도 지는 해군이잖아. 트라팔 가이드에서 나폴레옹도 깨졌지. 나폴레옹도 깨진 해군한테 러시아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 전쟁에서 깨지면서 이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완전히 막혀. 이해가니? 그게 언제라고? 니콜라이 1세 때라고. 그래서 니콜라이 때는 뭔가 좀 되게 쇠퇴한다, 이제 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랬죠. 두 개 외워라. 니콜라이 1세 때 뭐 있었다고? 처음에 무슨 난? 데카브리스트들의 난입니다. 청년 장교들의 난이야. 데카브리스트들의 난. 두 번째는 뭐? 크림 전쟁 패배입니다. 크림 전쟁 패배. 괜찮죠? 근데 크림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이 다음 왕인 알렉산드르 2세 때는 니콜라이 2세가 좀 약간 이제 전 근대로 회귀하는 그런 게 있잖아. 전 근대로 회귀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뭐 농노제를 의회 같은 거 만들어주고 농노제도 막 해방하려고 그러고 15번이 알렉산드르 2세고 16번이 농노 해방령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 농노 해방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노가 뭐니? 농노가 언제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지. 중세시대. 중세 유럽 본토에서 나왔을 때 농노라는 게 있었어요. 왜? 여기는 지방 영주들의 권한이 강하던 시기란 말이야.
왕권이 별로 강할 수가 없던 시기죠. 여기는.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한데 넘기자. 너무 내가 바보하고잖아. 하여튼 농노라는 게 나오려면은 왕권이 약하고 지방 봉건 영주들의 권한이 좀 센 때 농노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 얘네는 거주의존의 자유도 없고 약간 그 자영업도 못하고 약간 그 땅에 매여 있는 그런 반쯤은 노예인 그런 농민들이죠. 이해가니? 아직도 그런 체제가 남아있던 시기라고. 그 왕권 자체는 이제 조금 강했어도 이런 이제 전 근대적인 형태의 체제가 유지가 되던 시기라서 우리도 유럽처럼 자영업을 육성하고 상공업으로 가보자 하면서 농노를 해방시킵니다. 알렉산더 2세 때. 이해가요? 이게 주요한 개혁 전시야. 그리고 지방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방의회. 16번이 농노 해방경입니다. 이걸 두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전제정치 말고 유럽 그 본토처럼 자유주의 상공업자들이 만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겠다고. 그게 지방의회예요. 요 두 가지가 알렉산더 2세의 주요한 개혁 정책입니다. 농노 해방경과 지방의회. 근데 뭐 하냐면 이게 너무 급격한 개혁 정책이니까 기존 세력들을 반발을 사겠지 당연히.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면서 말짱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쭉 전제구주제로 가. 끝까지. 러시아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니콜라이 아까 1세였잖아. 니콜라이 2세 때 멸망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될 겁니다. 러시아가 멸망이에요? 러시아가 좀 있으면 멸망할 거죠.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죠. 제정 러시아. 황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러시아가 성립이 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소련으로 바뀌는. 소비에트 공화국.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는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러시아가 그냥 소련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는 황제가 다시는 제정 러시아인데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나중에 소련으로 바뀌는 사회주의 러시아가 건국이 된다. 그것도 혁명이 쿠데타죠. 그래서 15번 알렉산더 2세 암살 이후 전제 정치가 강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봅시다. 몇 페이지? 넘어가서 18페이지. 여기 많죠? 18페이지. 교재 18페이지. 자, 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무슨 체제가 성립이 됐다? 빈 체제가 성립이 됐어요. 누구 재상? 오스트리아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됐어. 거울 보지 말고 있어.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가 주도했다. 유럽 영토 정치를 프랑스 영토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다. 그래서 보수주의, 반동주의, 왕정복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지. 빈 체제 밑에 보수주의 표방, 왕정, 부활, 자유주의, 민족주의, 탄압. 근데 라틴 아메리카들이 독립하고 그리스가 독립하고 하면서 균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빈 체제는 뭘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1848년 혁명.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오스트리아로까지 그 혁명 분위기가 번져가지고 메테르니가 쫓겨나면서 빈 체제가 끝났어요. 밑에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 두 개 있죠. 7월 혁명, 2월 혁명. 7월 혁명 배경은 뭐다? 누구의 전제 정치야?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그래서 샤를 10세에 쫓아내고 누구를? 루이 필리프. 별명도 알아두세요. 시민의 왕입니다. 이 시민들이 좀 지주 계층들이 많았죠. 시민의 왕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고 또 왕이 있는데 추대받은 왕으로서 권력이 약해. 무슨 정치 체제였다고? 입헌 군주제 이던 시기입니다. 7월 혁명 당시는. 루이 필립이 아니라 필리프예요? 필립이냐 필리프나 뭐 필립이라고 써도 돼. 필리프 뭐 그거를 피의 발음을 단음절로 읽는 거냐 아니면 붙여서 읽는 거냐 차이. 필립이나 필리프나. 둘 다 맞다고 읽을 겁니다. 필리프 그거는. 네. 밑에 2월 혁명. 자, 7월 혁명 들어선 왕정도 재산 소유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다. 이거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투표권을 줬다고. 지주계층이 선거권을 가졌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중소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게 중소 시민들이 상공업자들이 많습니다.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가 퇴위되고 왕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정치? 공화정 정치제다. 공화정이 수립됐다. 성인 남성들의 보통 선거는 실현됐습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노동자들도 이제 여기는 상공업자들까지니까 노동자들 프랑스는 조금 있다라고.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 이후. 왜 그랬다고 했어? 세계대전이 여성들이 최초로 전쟁에 참가한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권리가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밑에 결과는 유럽 각국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빈체제가 붕괴됐죠. 오스트리아 쪽에서 독일, 이탈리아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독일, 오스트리아가 통일국가 수립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밑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자유와 권리 확대 쭉 내려가서 선거권 확대 운동 봅시다. 1차 선거권 개정, 부패 선거권 폐지, 그다음에 신흥 상공업자들을 비롯한 중산 계급까지 선거권을 부여했다. 상공업자 선거권 부여 나왔죠. 1차 선거권 개정 때. 밑에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 무슨 뭘 발표? 무슨 문서? 인민헌장. 이게 인민헌장의 차트에서 차티스트 운동을 했죠. 선거권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죠. 실패했는데 추후 선거권 개정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건 안 나왔는데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됐다. 크로멜이 무슨 법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항해줄. 항해줄의 내용이 뭐였어? 누구랑 무역하지 마, 누구랑 놀지 마. 네덜란드랑 놀지 마가 항해줄이었죠. 이게 아직까지 있었어요. 보호무역이야 자유무역이야 이거. 네덜란드랑 놀지 마잖아. 보호무역이니까 자유무역이니까. 보호무역이지. 자유무역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랑 정정당당하게 무역하자가 자유무역이잖아. 근데 이 항해족에는 자유주의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가니 이거? 보호무역이잖아. 보호무역. 우리 국가 다가 걸고 이 보호무역 자체가 좀 왕실 수입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해조례를 폐지하는 게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유무역주의, 자유경제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지. 항해법 폐지까지 알아두세요. 공물법과 항해법 폐지 등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런 거 완전히 자유주의로 가는 거지. 그리고 쭉 넘어가서 러시아 개혁 19페이지 6번 보자. 19세기 러시아 상황은 유럽 본토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농노제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합니다. 짜르 중심의 전제 정치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니콜라이 1세가 딱 즉위할 때 청년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의 동기라고 난을 일으켰다. 근데 진압당했죠. 진압당하고 나서 영국이랑도 자 우리도 식민지 개척할 거야 하면서 그림 만들어서 전쟁 딱 했다가 패배했죠. 그래서 계속 뒤로 가면 안 되겠네 하면서 개혁 시도를 하는 게 알렉산더 2세였습니다. 어떤 거? 농노해방령이라거나 지방의회 같은 걸 했다. 근데 암살 당하면서 오히려 전제 정치가 강화됐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정치 체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의 지식인들 유럽 문화를 경험하고 온 혹은 겪어보고 왔던 지식인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오히려 정치 체제 중앙 정치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앙 정치는 우리가 개혁하기 힘들고 얘네들한테 이 자유주의를 학습시켜야겠다,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민중 교육 운동을 벌입니다. 그걸 브나로드 운동이라.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얘네들 자체가 이걸 유럽의 이런 정치 시대 같은 걸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농노들이. 그래서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못 알아먹고 그대로 구 체제가 유지가 됐다. 러시아 멸망할 때까지 유지가 됐어.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괜찮니? 돌아갑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 민족주의 운동 독일까지만 보고 마치자. 자, 다시 러시아가 유럽 지도를 딱 그려보면 여기가 프랑스 있고 여기 독일에 있죠. 오스트리아는 좀 있어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얘네 둘 다 무슨 민족이냐면 둘 다 게르만 민족으로 민족이 같아요. 얘네 둘이는 말도 같고 민족도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우리 전부 다 주변에 보면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가 독립했잖아.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통치 막 받고 있다가 야 그리스 민족끼리만 뭘 할 거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딱 벌여가지고 독립하는 거 보고 우리도 게르만 민족만의 나라를 만들자.
여기 게르만 민족들은 막 여러 나라로 다 쪼개져 있었단 말이야. 독일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작센 공국 있고 뭐 무슨 브르크 무슨 공국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이센 공국 있고 오스트리아 공국 있고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 다 쪼개져 있었거든. 얘네들 다 통일해가지고 게르만족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독일 국명이 뭐예요? 젊은이잖아, 젊은이. 들어봤어? 젊은이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게 젊은이잖아. 게르만이지.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라고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북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프로이센이었고 남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통일을 우리가 했을 때 프로이센은 뭔 얘기를 했냐면 오스트리아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들은 막 식민지가 좀 컸다 그랬지.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 헝가리도 오스트리아 땅이고 밑에 있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데도 다 오스트리아 땅이었다고. 근데 얘네들은 민족이 달라. 헝가리는 헝가리 민족이고 여기는 뭐 슬라브족이란 말이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프로이센은 이랬지. 야 게르만 쪽의 나라를 통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너는 네가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이런 거 영토 다 빼고 우리랑 똑같이 게르만 민족의 나라에 통합이 되라. 오스트리아 좋아하겠냐고. 가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따라와야 돼. 이거 내용 이해 너 맥락을 못 따라와. 민족들이 다 게르만 민족인데 그 남쪽에서 제일 컸던 오스트리아 나라는 게르만 민족 말고 다른 민족까지 통치하고 있었다고. 밑에 있는 슬라브족도 통치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헝가리족도 통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북쪽에서는 프로이센이 대빵이었거든. 제일 잘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이센이 얘기를 하기로는 야 게르만 민족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게르만 민족의 나라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 빼고 너만 쏙 들어와. 오스트리아 너만 들어와. 오스트리아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지 당연히. 내 세력을 줄이고 유유를 합쳐지라는 건데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조금 더 세거든요. 프로이센보다. 이해가니? 프로이센이 독일이 돼요. 프로이센이.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도 다 포함하고 이거를 대게르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스만 민족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토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라를 구성을 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1848년이거든. 아까 무슨 시기야? 빈 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야. 그래서 우리도 게르만 민족의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민족운동 논의가 벌어져요. 근데 그 밑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기 헝가리까지 포함하고 밑에 슬라브족도 포함하고 이게 큰 게르만 민족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대게르만주의인데 당연히 다른 나라들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VS 소게르만주의는 올리 게르만 민족의 영토만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 프로이센이 소게르만주의를 주장했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자세한 건데. 그래서 이걸 회의했던 게 1848년 프랑크푸르트 회의거든요.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결렬이 돼요. 이해가요? 이 정도 느낌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어떻게 했냐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빼고 이 오스트리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결합을 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완성해요. 괜찮니? 그래서 지금 독일이 영토가 크고 오스트리아가 지금 작아진 거야. 심지어 오스트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기 헝가리나 밑에 있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은 다 독립을 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훨씬 오스트리아보다 국력이 세죠. 이전에는 안 이랬다고. 이전에는 독일은 막 조각 나 있고 그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전신은 조그마한 독일 안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 괜찮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자. 17번 보세요. 17번 프로이센 주도의 경제적 통합입니다. 17번은 관세 동맹이라고 적으세요. 처음에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전에 경제 공동체부터 먼저 구성을 한 거야. 이게 프로이센이 북쪽 독일을 통일한 건데 북쪽 독일의 경제 공동체를 관세 동맹이라고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무역할 때 세금 물리지 말자. 국내처럼 취급하자. 이거야. 이게 최초 이건 좀 반발이 덜하지. 경제적 통합이니까 완전히 정식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1848년에 프랑크푸르트 회의입니다. 여기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제 프로이센은
소게르만주의, 오스트리아는 대게르만주의 막 얘기하다가 충돌해가지고 결론이 안 되고 결렬돼.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센이 무력통일합니다. 무력통일. 이것도 외우세요. 자, 19번 비스마르크의 철혈 20번 철혈 정책입니다. 18번은 프랑크푸르트 회의. 프랑크푸르트 회의라는 도시에서 한 회의라서 프랑크푸르트 회의죠. 그래서 이게 결렬 나니까 우리가 토론으로는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는 통일을 못하겠다.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이거 다 그 자기 세력들 끼워가지고 통일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야 자기 발언권이 세지니까 통일 국가에서. 근데 독일은 그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오스트리아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자기 발언권이 약해지잖아.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센의 수상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빼고 나머지 독일을 다 통일을 해요. 그게 철혈 정책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나옵니다. 철은 무기입니다. 혈은 전쟁이야. 무력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니? 이것도 키워드가 로베스피에르 무슨 정치? 로베스피에르 무슨 정치였어?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크로멜 무슨 조례? 항해의 조례. 이렇게 쭉 나와야 돼 바로. 비스마르크 무슨 정책? 철혈 정책. 문장으로 외워줘. 문장으로. 그냥 비스마르크 하면 앞으로도 나는 이걸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아직도 그냥 문장으로 나오거든.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이렇게 나와요. 괜찮니? 그래서 이 철혈 정책으로 딱 전체 통일을 이룬 시기가 연도가 몇 년도냐면 독일 통일 연도야. 1871년입니다. 그래서 철 하나 정책, 철혈 정책, 철 하나 정책 이렇게 부르죠. 1871년에 철혈 정책입니다. 너무 많지 내용이. 자 19번 내용만 보고 마치자.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까지 본다. 자 19번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이라는 걸 결성합니다. 왜 오스트리아랑 처음에 싸우냐면 오스트리아 왜 처음에 싸우냐면 여기를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통일하면은 프로이센 세력이 너무 세지잖아. 그래서 얘들을 정복을 하려면 프로이센이 북독일을 통일을 하려면 하나로 뭉치려면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 세력이 너무 세지면 안 되지. 계속 옆에서 견제 견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겨야 북독일을 통일할 수가 있어. 이해가니?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싸우고 이기고 나서 북독일 통일합니다. 그래서 북독일 연방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오스트리아 빼고 나머지 전체 독일을 통일을 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옆에 있는 프랑스랑 싸워야 돼요. 프랑스 바로 옆에 독일 있죠.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3개, 4개, 5개 돼 있는 게 좋아? 지금처럼 중국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좋아? 3개, 4개, 5개 돼 있는 게 좋죠. 중국이 하나면 중국 힘이 너무 세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갔을 때, 국제적으로 잘 나갔을 때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에 고려시대가 더 잘 나갔어. 왜? 고려시대 때는 중국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 북쪽에 유목민족이랑 뭐 요, 거란, 그 다음에 뭐 금나라, 뭐 여진족 뭐 이런 나라들로 쪼개져 있고 밑에 한족, 송나라가 있을 시기라 가지고 중국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 우리가 발언권이 좀 되단 말이야. 이해가니? 근데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계속 청나라의 제후국이에요. 신하국이에요. 왜? 조선 전기는 명나라, 조선 후기는 청나라, 나라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프랑스 입장에서 원래는 독일이랑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 프로이센이 전체 독일을 통일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게르만 민족의 하나가 된 나라가 딱 하나 등장하면 너무 무섭잖아. 프랑스 입장에서. 그래서 북독일 연방은 프로이센이 통일했는데 얘가 오스트리아 제외한 남독일 연방까지 통일하려는 걸 프랑스가 여기서 태클을 걸어. 그래서 프랑스랑 싸워서 이겨야 전체 독일을, 오스트리아 제외한 전체 독일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이. 이해가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전쟁을 하고 남독일 통합을 한 다음에 독일 제국 성립이라고. 이해가니?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복습하고 마시자. 이탈리아까지 들어가려는데 이탈리아까지 들어갈 수가 없네. 내용 한번 봅시다. 하나씩. 요거.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줄게. 자, 독일이 저쪽에서 그리스도 독립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하면서 프랑스에는 막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혁명 나오고 그래서 독일도
우리 게르만 민족만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독일은 프랑스는 계속 통일 민족인데 그래서 프랑스는 힘이 센데 독일은 막 여러 나라로 막 만들어져 있다 그랬지. 나눠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도 게르만 민족의 나라를 만듭시다 하는데 북쪽에서는 누가 제일 게르만 민족 중에 누가 제일 나라가 힘이 셌다고?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 이름 기억하세요. 프로이센이 독일의 전 이름입니다. 프로이센. 북쪽에서는 프로이센이 가장 힘이 세고 남쪽에서는 무슨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가장 힘이 셌다 그랬지. 오스트리아 아까 빈 회의 할 때 그 수상 메테르니가 나온 나라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좀 더 힘이 셌어. 그래서 처음에 독일 통일 논의하면서 처음에 뭐부터 했다? 프로이센에서 경제적 통합부터 했습니다. 이게 관세 동맹이야. 관세 동맹. 관세 동맹 해보니까 우리 좀 같이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는데 그래서 정치적 통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회의를 해 정치적 통합을 하려고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하죠.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독일은 뭐만 소게르만주의 가지고 게르만 민족만 땅을 통일을 하자 얘기를 하고 오스트리아는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다른 민족 땅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싫어. 우리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영토도 다 포함해서 통일을 하자. 그게 게르만주의라고. 이걸 무슨 회의에서 했다고요?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가 실패했다. 괜찮니?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할 수가 없다. 뭘로? 전쟁을 통해서. 누가 무슨 정치를 했는데?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누가 무슨 정치를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했어. 철혈 정책. 이것도 그 독일 화폐가 지금은 유로화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독일 화폐가 예전 지금은 유로화 쓰잖아. EU가 등장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마르크화라는 단어를 썼어. 마르크. 그래서 지금 철혈 정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전쟁하고 무기 만들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그래서 마르크화가 비싸다 이렇게 해보세요.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싼 마르크화야. 비스마르크가 뭐 한 거라고? 철혈 정책 한 거야. 괜찮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전쟁을 두 번 하는데 북독일 연방을 결성할 때 북쪽에 있는 거나 통일할 때 누구랑 전쟁한다고? 오스트리아랑 전쟁한다고. 이게 더 가깝잖아. 근데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독일을 통일할 때 누구랑 전쟁을 한다고? 옆에 있는 프랑스랑 전쟁을 한다고. 견제를 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싸우고 북독일 연방 결성. 순서가 이렇게 돼요. 관세 동맹 다음에 경제적 통합 먼저 하고 정치적 통합을 하려고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했다. 실패했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무력으로 해야겠네. 철혈 정책. 철혈 정책 하고 나서 누구랑 먼저 전쟁을 하고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고 북독일 연방. 괜찮니? 그리고 프랑스랑 전쟁을 하고 나머지 전체 독일 제국 완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독일 통일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고 맞춥시다. 1분 남았네. 몇 페이지? 19페이지인가? 관세 동맹 체결 19페이지 1번. 자, 프로이센 주도로 경제적 통합이 먼저 달성이 됐지. 독일 통일에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통일 방안이 논의됐는데 오스트리아는 뭐 대독일주의, 독일은 소독일주의 해가지고 의견 차이로 실패했고 그래서 무력 통일하자. 누구 중심으로? 프로이센 중심으로.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 추진해서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프랑스 전쟁한 뒤에 남독일까지 통합하고 나서 그 다음 독일 제국 수립이에요. 괜찮니? 내용 이해 가죠? 이해는 가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아.